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메타버스 디자이너 되기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메타버스의 이해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디자인하기 위한 내용들을 조금 보다가 시간이 30분을 초과해서 이제 끝냈는데요. 오늘은 메타버스에서 디자인하기 위한 그래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D 그래픽 디자인을 하기 위한 툴, 포저라든지 알리아스라든지 카티아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 제페토 같은 3D, 풀 3D 메타버스 공간에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에셋을 만들려면 3D 프로그램을 익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에셋화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2D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많은 메타버스 시스템들이 2D 기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세컨블럭이라든지 이런 2D 기반의 그래픽을 이용하는 메타버스 디자인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D 그래픽에 대해서 이제 도트 찍는다고 하죠. 도트 그래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맵 그래픽을 만들려면 비트맵을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죠.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에도 비트맵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뭐 그림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그림판이 있고, 뭐 애플의 컴퓨터에도 그런 기본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픽 구현하기에 비트맵 그래픽을 이제 메타버스에 넣기 위해 구현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비트맵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의 그래픽은 화면의 픽셀이라는 단위의 한 점 한 점의 색상값을 기록하는 방식으로서 사진 이미지 기록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이 그 그림 자체가 빛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화면도 역시 LED라고 하는 빛을 내는 하나의 소자들이 모여서, 세 가지의 소자가 모여서 레드, 그린, 블루의 출력값을 조정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컬러를 보는 건데요. 그 값들 하나하나의 값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서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측에 포토샵의 첫 시작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여성이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 그림 역시도 비트맵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점 하나하나의 색깔을 디자이너가 이렇게 물론 하나하나 찍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뭐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린 것 같은 툴을 이용해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겠죠. 아마도 이 프로그램 포토샵의 시작 화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면을 색칠하는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깔고 또 여러 가지 하이라이팅 효과를 줘서 만든 걸로 보여지는데, 역시도 그 효과의 결과로는 점점 컬러 값이 다 지정이 돼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형상을 기록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표현하는 데는 이 비트맵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이미지 크기를 만약에 이제 줄이거나 늘렸을 때 이미지의 변형이 굉장히 심해요. 이 비트맵 방식은 이 점 하나하나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저장이 돼 있는 것이, 그림이 구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값에 어떤 용량을 키우거나, 만약에 이게 이제 픽셀이 100픽셀, 100픽셀, 가로 세로 100픽셀, 100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만약에 200, 200으로 키운다고 한다면 그 이미지는 커지겠지만 그 사이 값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보관법이라고 하거든요. 보관법. 그러니까 100픽셀, 100픽셀을 200, 200픽셀로 하면 점이 2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가로로 2배가 되고 세로로 2배가 되기 때문에 점이 4배가 되죠. 근데 4배가 되면 그 정보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는 정보값을 갑자기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는 이제 그 보관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키웠을 때 그냥 그 똑같은 색깔을 4개를 찍어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이 원래 하나하나 만나다가 4개, 이 덩어리가 이렇게 되면은 점이
커지긴 하더라도 그것이 각져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미지의 데이터량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크기만 키워서 그 똑같은 걸 반복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줄였을 경우에 100 곱하기 100의 이미지를 50 곱하기 50으로 줄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0, 100의 이미지를 50, 50으로 줄였으니까 이미지 2개 중에 하나는 없어지는 거죠. 4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4분의 1로 데이터량이 줄어듭니다. 키우면 늘어나지 않고 줄이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여러 번 키웠다 줄였다 하면 비트맵 이미지를 키웠다 줄였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점으로 데이터량이 수렴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막 함부로 늘렸다가 다시 줄였다가 다시 키웠다가 다시 줄였다 하면 이미지가 계속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비트맵 이미지를 함부로 막 크기를 줄이셔도 데이터가 깨지고 그걸 다시 늘린다고 없어진 데이터가 다시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변형, 계산 현상과 이미지 열화가 심하고 낮은 해상도에서는 충분한 표현이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20 by 20 픽셀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새우튀김이 올라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고명이 올라가 있다면 20 by 20 픽셀에 그런 맛있는 라면을 표현한다면 올라간 새우의 고명에 눈동자까지는 표현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표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 점점이 충분히 점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포토샵이라든지 코렐 드로우라든지 페인터 등의 다양한 비트맵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비트맵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3D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렌더링을 해서 결과를 얻는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모델링을 할 때 이 디테일을 우리가 앞에 보이는 부분만 그 비트맵에서는 찍어주면 되지만 사실 이 모델링을 한다는 건 뒤에 부분까지 그려줘야지 얘를 움직였을 때 뒤에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할 때는 물론 이 속까지 뇌속까지 그리거나 그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걸 안 그리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앞에서 보여지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뒤쪽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한번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 놓고 자유자재로 돌리면서 움직이게 하면서 눈동자를 막 움직이게 하면서 비트맵을 만약에 비트맵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걸 매번 새로 그려야 되지만 이건 3D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렌더링을 통해서 자유롭게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이거 같은 경우 이걸 움직이게 한다면 만약에 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움직이게 한다면 이 그림을 다 비트맵으로 새로 찍어서 그려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여성의 뒷모습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죠. 비트맵에서는. 그래서 비트맵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충분한 이미지가 이게 굉장히 그 많은 픽셀의 이미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말이 이제 애플에서 이제 상품화를 시켰는데 그런 말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솜털까지 표현이 되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구분 가능한 거는 250 혹은 200 dpi 정도 이상이 되면 눈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해상도를 구별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망막으로 레티나란 말이라 망막이라는 뜻인데 눈으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촘촘하게 점들이 작은 점이다 라는 얘기인데 요렇게 솜털까지 보이죠. 근데 충분하지 않은 픽셀에서는 요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이 솜털까지 표현이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면 위에 올라가 있는 20 픽셀로는 그 새우 같은 거를 새우의 눈까지는 못 찍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픽셀을 이 정도의 작은 픽셀로는 충분한 디테일을 표현할 수 없고 이렇게 디테일이 많아지면 점을 그만큼 많이 찍었다는 얘기고 이거를 줄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늘릴 수는 없다. 정보가 없는 거를 있게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화질이 좋아지며 이미지의 사실적 표현 및 풍부한 색감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대 시 작은 사각형들이 보일 수 있다. 이걸 만약에 확대하면 이걸 계속 확대하면 아마도 이거는 이렇게 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벡터 방식의 그래픽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벡터 방식은 뭐냐면요.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점과 점 사이에 그 좌표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점과 여기 점의 사이는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붓으로 이렇게 정확한 원을 그린다는 것은 아무리 정확하게 그렸다고 할지라도 수학적으로 똑같은 위상의 똑같은 위치의 점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지 못하면 약간 원이 찌그러질 수 있죠.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것의 한계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정확한 수학적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값을 좌표로 가운데로부터 10픽셀 떨어져 있는 곳에 모든 점을 찍어라.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찍겠죠. 정확하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바로 벡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표끼리의 거리라든지 좌표의 위치를 좌표 찍어주고 그 사이를 이어준다든지 그 사이를 막는다든지 그 사이를 2픽셀의 선으로 그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형이나 단순한 이미지 표현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점들로 이루어진 것을 이은 그런 도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여기 보면은 샘플 이미지가 딱 그렇게 돼 있죠. 기하학적 도형으로 그리고 어떤 면들의 위치들을 이렇게 잡아서 요 선 안에 있는 걸 이제 칠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만약에 이거는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비트맵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중간 데이터 값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보관법이라고 해서 그 사이 값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는 있지만 어쨌든 계단 형상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뭐냐면 상대좌표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벡터 방식으로 그린 이미지는 깨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확대할 수 있어요. 왜? 이 상대좌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을 아무리 찍어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찍을 수 있다. 그 대신 단점은 뭐냐? 복잡한 이미지를 표현하려면 그 좌표값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고 그 좌표값이 복잡하게 많아지면은 굉장히 데이터 값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정밀한 이게 표현은 가능하지만 다양한 디테일을 사람이 직접 그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복잡한 형상을 기록하는 데는 불리하다. 그러나 크기를 키우더라도 변형이 없고 정밀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형 이미지나 그런 그래픽 아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를 제작한 다음에 이거를 비트맵으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비트맵으로 한번 변환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대를 할 경우에 다시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벡터 방식의 아주 유명한 그래픽 프로그램이고 PDF라고 하는 그런 포맷도 역시 벡터 기반의 그런 그래픽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간 포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기록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예시를 드는 거는 뭐 이거는 벡터 형식은 아니지만 벡터를 그려서 이거를 아마 비트맵으로 전환한 그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좀 단순하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쉽게 확대를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에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에 만약에 디자인을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죠.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메타버스에 그런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데 하나는 에셋을 이용해서 에셋을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래픽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에셋화 시켜서 그걸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작업을 하시기가 도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타블렛이라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을 찍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거 포토샵의 예인데 점을 찍다 보면 내가 실수로 잘못된 점을 찍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래픽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림 그리다 실수하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픽 디자인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언두를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두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시다가 조금 잘못되면 언두를 하셔라. 그리고 레이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레이어는 뭐냐면 그 그래픽 이미지를 그냥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캔버스 놓고 그냥 한 번에 한 큐에 그리는 게 어렵듯이 이 그래픽 프로그램에는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어서 3D 프로그램이건 2D 프로그램이건 벡터건 비트맵이건 레이어를 지원을 합니다. 레이어라는 거는 이제 마치 셀로판지를 위에 깔아놓는 것처럼 밑에 바탕이 있으면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그 위에 레이어 1이 있으면 레이어 1을 그렸을 경우에 그 위에다가 레이어 1을 얹어서 겹쳐서 이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눈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리다가 실수하면 지워버릴 수도 있고 감춰 놓을 수도 있고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 색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레이어를
잘 활용하시면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 메타버스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벡터 방식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 조절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조절점이라는 것은 벡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죠. 벡터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공류를 조정하거나 점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좌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장을 한다면 이 점의 좌표들이 기록이 돼서 벡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절점의 특성을 가지고 조절점을 지금은 이제 그 각 조절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 탄젠트라든지 여러 다른 조절점으로 바꿔서 이거를 이제 곡선 조절점으로 바꾼다든지, 곡선 조절점을 다시 각 조절점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속성을 좀 알고 디자인을 하시면 훨씬 더 벡터 이미지를 하시기가 좋을 거다. 벡터에서 해서 이제 포토샵 같은 비트맵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토샵에서도 마스킹 기능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기능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디자인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꼭 어떤 필 받아서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면 저장하는 걸 깜빡하고 있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오류를 일으킨다거나 실수로 저장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끈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 저장 기능을 설정해 놓으시면 실수로 꺼졌을 때 다시, 혹은 컴퓨터가 오류가 나서 꺼졌을 때 그 이미지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내가 했던 작업을 3시간 했는데 컴퓨터가 날아갔어요. 이런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 믿어요. 아, 그래. 아유, 저런 마음 아팠겠구나. 저도 졸전할 때 열심히 작업을 해놓고 날린 적도 많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이 이해해 주신다고 해서 그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다시 해야죠. 3시간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 저장 기능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저장 이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저기 세팅해서 쓰시고요. 저장을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밥 먹으러 갈 때, 잠깐 쉴 때, 화장실 갈 때 저장 꼭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일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제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얘기를 했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메타버스 디자이너 꼭 되고 싶은데 포토샵 불법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내가 정품 사려고 알아보니까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100만 원이 넘네 1년에 사용료가, 이럴 거예요. 근데 학생인 분들은 포토샵 월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그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이제 학교 라이센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것이 어려운 분들, 나는 제값 주고 다 포토샵을 사야 되는데 난 좀 부담된다, 난 비트맵만 하면 되는데 포토샵 기능은 너무 과하다, 그렇게까지 돈 많이 쓸 여력이 없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에스프라이트라는 요거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GIF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픽셀 아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있을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소프트웨어고, 이 다운 받으실 때 가격이 $20 정도, $19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을 때는 그 정도로 가격이 비싸지 않은, 한화로 한 3만 원 좀 넘는 가격이 되겠네요. 3만 원 좀 안 되나? 넘나? 이렇게 28,000원 그 정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환율로 보면. 그래서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벡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사실 프로토타이핑 툴로서 피그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이 뭐랄까요, 프로토타이핑, UX 프로토타이핑에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이거 만들고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고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번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 메타버스 디자인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그래픽의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을 좀 봤고요. 오늘 본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게 완벽한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메타버스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전제로 하는 거는 그래픽 디자인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분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전문 디자이너들에게는 좀 시시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지만 그래픽 디자인을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메타버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댓글을 직접 달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좀 길다면 영상을 또 추가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